영국 왕실 야생동물 보호재단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기록적 한파가 유럽을 강타했고 템즈강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수만 마리 철새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참사 앞에서 영국 왕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충격적인 보고가 올라옵니다. 서울 청계천에만 철새 수천 마리가 살아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데이터 오류입니다. 제임스 캠벨 박사의 이 한마디가 왕실 긴급회의를 소집시켰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지금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가짜라고 조롱받던 하천이 진짜보다 더 완벽한 생태계가 된 비결. 포기하지 않았던 한국의 청계천 기적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캠벨입니다. 영국 왕실 야생동물 보호재단의 수석 생태학자로 40년째 일하고 있죠. 왕실이라는 이름이 붙어서 거창해 보이지만 제 일은 단순합니다. 유럽 전역의 하천과 습지를 돌아다니며 야생동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 겨울은 제 인생에서 가장 참혹한 계절이었습니다. 기록적인 한파가 유럽 대륙을 강타했거든요. 영하 15도에서 20도를 오가는 살인적인 추위였습니다. 런던의 템즈강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파리의 센강도, 베를린의 슈프레 강도, 암스테르담의 운하들도 모두 하얀 빙판으로 변했죠. 문제는 그 위에서 살던 생명들이었습니다. 청둥오리, 쇠오리, 흰뺨 검둥오리, 고니떼. 수만 마리의 철새와 텃새들이 갈 곳을 잃었습니다. 물이 얼어붙으니 먹이를 구할 수도 없고 쉴 곳도 없었죠. 매일 아침 얼어 죽은 새들의 사체가 강변에 쌓여갔습니다. 런던 시민들은 충격에 빠졌고 영국 왕실은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저는 그 회의에 참석해서 보고했습니다. 템즈강의 수심이 깊은 중앙부도 결빙되기 시작했다고요. 우리가 20년간 공들여 복원한 생태계가 단 일주일 만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왕실 환경 담당 고문이 물었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은 어떤가요? 저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랑스도 독일도 네덜란드도 모두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 연구실로 돌아와 유럽 전역의 조류 이동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위성 추적 장치를 단 철새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죠. 화면에는 붉은 점들이 가득했습니다. 붉은색은 생명 신호가 끊긴 개체를 의미합니다. 템즈강 주변이 온통 붉은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아시아 지역 데이터를 확대했을 때였죠. 한반도의 한 지점에 초록색 점들이 빽빽하게 모여 있었습니다. 초록색은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좌표를 확인했습니다. 서울, 청계천. 저는 그 이름을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청계천이라고요? 그 유명한 가짜 하천 말입니까? 20년 전 그 프로젝트가 발표됐을 때 국제환경단체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저는 생생히 기억합니다. 저도 그때 국제보고서 작성에 참여했거든요. 당시 서울시는 도심 한복판을 관통하던 복개 도로를 걷어내고 그 아래 묻혀있던 개천을 복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들리는 좋았죠. 하지만 세부 계획서를 보고 우리는 경악했습니다. 자연적으로 물이 흐르는 게 아니라 한강물을 펌프로 퍼올려서 인공적으로 흘려보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럽 생태학회는 즉각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이건 하천 복원이 아니라 거대한 수족관 건설이라고요. 콘크리트 바닥에 인공으로 물을 채워 넣는 것은 생태계 복원이 아니라 생태계 교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환경계획 UNEP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전기를 써서 물을 흘리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야생동물을 함정에 빠뜨리는 행위라고 경고했죠.
저 역시 그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자연 하천은 빗물과 지하수가 자연스럽게 모여서 흐르는 곳입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미생물과 식물, 곤충들이 터전을 잡고 그것이 먹이 사슬의 기반이 되죠. 하지만 펌프로 퍼올린 물에는 그런 자연스러운 과정이 없습니다. 깨끗할지는 몰라도 생명이 깃들 수 없는 죽은 물입니다. 더 큰 문제는 지속 가능성이었습니다. 펌프를 돌리려면 엄청난 전기가 필요합니다. 하루 24시간 365일 내내 모터를 가동해야 한다는 뜻이죠. 만약 전력 공급이 끊기거나 예산이 부족해서 펌프를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청계천은 마른 콘크리트 수로로 돌아갑니다. 그곳을 믿고 찾아온 야생동물들은 졸지의 사막 한복판에 버려지는 셈이죠. 국제환경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청계천 프로젝트는 5년 내에 실패할 것이라고요. 예산이 바닥나거나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거나 생태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결국 다시 복귀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모니터에는 그 청계천에 수백 마리의 철새들이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데이터가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조교를 불렀습니다. 톰, 이 데이터 확인 좀 해봐요. 시스템 오류 같은데. 톰은 30분 동안 모든 센서와 위성 신호를 점검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청계천의 기상 데이터를 검색했습니다. 서울의 기온은 영하 17도였습니다. 런던보다 더 추운 날씨였죠. 그런데도 철새들이 살아있다. 이건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수심 30cm 남짓한 얕은 인공수로가 이런 혹한을 버틸 리 없었거든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청계천의 과거 데이터를 5년치 뽑아봤습니다. 놀랍게도 매년 겨울마다 철새들이 그곳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개체수도 늘고 있었죠. 2020년 겨울 43마리, 2021년 89마리, 2022년 156마리, 그리고 올겨울 183마리.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이 뭔가 숨기고 있구나. 데이터를 조작했거나 인공적으로 철새를 끌어들이는 불법적인 방법을 쓰고 있을 겁니다. 먹이를 뿌리거나 온수를 흘려보내거나 어떤 식으로든 자연의 법칙을 어기고 있는 거죠. 마침 책상 위에 서울시에서 보낸 초청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청계천 복원 20주년을 맞아 국제생태학자들을 초청한다는 내용이었죠. 유엔 생물 다양성 협약의 모범 사례로 등재를 추진 중이니 자문을 구한다는 공문도 함께 왔습니다. 저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모범 사례라고요? 20년 전 전 세계가 실패할 거라고 경고했던 그 프로젝트가 이제는 성공 사례라고 자랑하겠다는 겁니까? 더 우스운 건 유엔 등재를 노린다는 점이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아서 떳떳하게 가짜 자연을 홍보하겠다는 속셈이 뻔히 보였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야겠다고요. 그들이 어떤 속임수를 쓰는지, 어떻게 데이터를 조작하는지 제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체를 국제사회에 폭로해야겠다고 말이죠. 저는 왕실에 보고했습니다. 청계천 현장 조사를 가겠다고요. 왕실 고문은 흔쾌히 승인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참사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면 당장 떠나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해결책을 찾으러 가는 게 아니라 사기극을 밝히러 가는 겁니다. 서울행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72시간이면 충분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하루는 현장 조사, 하루는 데이터 분석, 하루는 보고서 작성. 그리고 런던으로 돌아와서 유엔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었습니다.
가방에 측정 장비를 챙겼습니다. 수온계, 수질 측정기, 용존산소 측정기, 고성능 카메라, 적외선 온도계까지. 그들이 어떤 꼼수를 쓰든 과학 장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펌프로 온수를 흘려보낸다면 수온이 비정상적으로 높을 테고 인공 먹이를 뿌린다면 수질의 이상 징후가 나타날 겁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마지막으로 템즈강을 내려다봤습니다. 하얀 얼음 위로 까마귀들만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죽은 새들의 사체를 뜯어먹으러 온 것이죠. 저는 창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한국은 실수했습니다. 자연을 속일 수 있다고 오만하게 생각한 거죠. 20년 동안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번 한파가 그 가면을 벗겨낼 겁니다. 자연은 결코 인간의 기술을 용서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심판자의 마음으로 인천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마주하게 될 진실이 제 40년 학자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현지 시각으로 오후 2시였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서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영하 15도. 런던과 비슷한 수준의 혹한이었죠. 하늘은 맑았지만 공기는 날카로웠습니다. 공항 리무진을 타고 서울 도심으로 들어서면서 저는 창밖 풍경에 압도당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고층 빌딩의 숲이었습니다. 30층, 40층짜리 아파트 단지들이 산등성이를 따라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고 그 사이사이로 유리와 강철로 된 마천루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죠. 런던도 대도시지만 서울의 밀집도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 틈이 거의 없었습니다. 바람이 통할 길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하게 꽉 막힌 콘크리트 정글이었죠. 이런 환경에서 야생동물이 살아남는다는 게 더욱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에 첫 관찰 내용을 적었습니다. 서울은 런던보다 3배 이상 밀집된 도시. 녹지 면적 극히 제한적. 하천 생태계 조성의 최악의 조건. 청계천 데이터가 조작일 가능성 90% 이상.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서울시 하천관리팀 김태현 팀장에게 연락했습니다. 약속은 내일 오전이었지만 저는 하루라도 빨리 현장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김 팀장은 친절하게 바로 나오겠다고 답했습니다. 1시간 뒤 청계천 입구에서 김태현 팀장을 만났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정중하게 악수를 청했지만 저는 그 손을 잡는 대신 차갑게 물었습니다. 바로 현장으로 가시죠. 시간이 없습니다. 김 팀장은 당황한 기색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앞장섰습니다. 우리는 청계광장이라는 곳에서 출발했습니다. 거대한 조형물이 있는 광장이었는데 그 아래로 물길이 시작되고 있었죠. 저는 난간에 기대어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폭 30m, 수심은 겨우 30cm 정도로 보였습니다. 양쪽은 시멘트 제방으로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었고 바닥도 인공적으로 다듬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이건 하천이 아니라 도시 한복판에 만든 거대한 수로였습니다. 저는 김 팀장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지금 흐르는 저 물이 자연적으로 솟아난 것입니까? 아니면 기계로 퍼올린 것입니까? 김 팀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한강물을 펌프로 끌어와서 24시간 순환시키고 있습니다. 갈수기에는 자연 유입량이 거의 없어서 펌프 없이는 물길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제 예상이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저는 비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이건 하천이 아니라 전기로 돌아가는 수족관이잖습니까? 야생동물이 자연스럽게 찾아온 게 아니라 당신들이 인위적으로 끌어들인 거죠?
김 팀장은 아무 말 없이 물길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측정 장비를 꺼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단을 내려가 물가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눈을 의심할 만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불과 10m 앞 물 한가운데에 커다란 흰 새 한 마리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1m는 좋게 넘어 보이는 거대한 새였죠. 저는 즉시 알아봤습니다. 중대백로였습니다. 중대백로는 조심성이 극도로 많은 새입니다. 사람이 50m 안에 접근하면 바로 날아가 버리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이 녀석은 제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전혀 놀라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물속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사냥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백로가 번개같이 부리를 물속에 쳐박았습니다. 그리고 꺼내 올린 것은 팔딱거리는 은빛 물고기였습니다. 피라미로 보였습니다. 백로는 물고기를 단숨에 삼키고는 다시 사냥 자세를 취했습니다. 저는 망원경을 꺼내 물속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수십 마리의 작은 물고기 떼가 돌틈 사이를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피라미뿐만 아니라 버들치, 미꾸라지도 보였습니다. 바위에는 다슬기가 붙어 있었고 물풀도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펌프로 퍼올린 한강물에 이렇게 다양한 생물이 살 수 있다고? 저는 수질 측정기를 물에 담갔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pH 7.2, 용존산소 8.5mgl, 탁도 5NTU. 완벽한 1급수 수질이었습니다. 수온도 측정했습니다. 4.2도. 얼지 않을 정도로 따뜻했지만 온수를 흘려보내는 것처럼 비정상적으로 높지는 않았습니다. 자연스러운 겨울철 수온이었죠. 저는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제야 더 많은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중대백로 옆에는 외가리 2마리가 있었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원앙 한 쌍이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하늘 위로는 쇠백로가 날아가고 있었죠. 저는 김 팀장에게 물었습니다. 저 새들은 누가 데려온 겁니까? 인공적으로 방사한 거죠? 김 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 새들은 스스로 찾아왔습니다. 청계천이 복원된 후 해마다 개체 수가 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심 한복판, 그것도 인공수로에 야생조류가 이렇게 모여들 리 없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을 겁니다. 김 팀장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박사님이 직접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숨길 게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런던의 템즈강 데이터와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 런던의 기온은 영하 14도였습니다. 서울과 비슷했죠. 템즈강 중심부 수온은 영하 2도, 양쪽 가장자리는 완전히 결빙 상태였습니다. 조류 관찰 개체 수는 0마리였습니다. 반면 청계천은 어땠을까요? 기온은 영하 15도로 오히려 더 추웠습니다. 하지만 수온은 4도를 유지하고 있었고 결빙은 전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30분 동안 본 조류만 해도 8종 23마리였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청계천은 템즈강보다 더 추운 환경에서도 얼지 않고 있었고 더 많은 생명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됐습니다. 저는 김 팀장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펌프를 24시간 돌린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완벽한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다른 비결이 있을 겁니다. 먹이를 인공적으로 공급하거나 특별한 수질 정화 시스템을 가동하거나 뭔가 더 있지 않습니까?
김 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먹이를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민들이 빵이나 과자를 던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야생동물이 사람에게 의존하면 안 되니까요. 수질 정화는 자연 정화 방식을 씁니다. 식물과 미생물이 스스로 물을 깨끗하게 만들도록 설계했습니다. 자연 정화라고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인공 펌프로 물을 돌리면서 무슨 자연 정화입니까? 이건 모순 아닙니까? 김 팀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청계천은 100% 자연이 아닙니다. 하지만 100% 인공도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이 뼈대를 만들고 자연이 그 위에 살을 붙이도록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뼈대와 살이라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지만 김 팀장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더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시죠. 내일 아침 일찍 다시 오시면 더 놀라운 걸 보실 겁니다. 저는 석연치 않았지만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와 노트북을 열고 오늘 수집한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수질, 수온, 조류 개체수, 어종. 모든 수치가 제 예상을 벗어나 있었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어도 겉보기에는 청계천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영하 15도였습니다. 만약 기온이 더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영하 20도가 넘어가면? 그때도 이 인공 하천이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기상청 예보를 확인했습니다. 내일 밤 한파 경보가 발령되어 있었습니다. 최저 기온 영하 19도. 완벽한 테스트 환경이었습니다. 템즈강조차 견디지 못한 그 혹독한 추위 속에서 청계천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죠. 저는 알람을 새벽 3시로 맞췄습니다. 가장 추운 시간대에 현장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때 청계천이 얼어붙어 있다면 그게 바로 이 인공 생태계의 한계를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가 될 테니까요. 잠자리에 들기 전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백만 개의 불빛이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죠. 인간의 도시는 이렇게 화려하지만 자연은 그 틈에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게 버티고 있을까요? 내일이면 답을 알게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 3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저는 두꺼운 패딩을 입고 호텔을 나섰습니다. 로비를 지나는데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손님, 지금 밖에 나가시면 위험합니다. 한파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었습니다. 순간 폐부를 찌르는 차가운 공기가 몰려왔습니다. 휴대용 온도계를 확인했습니다. 영하 18도. 예보보다 1도 높았지만 곧 더 떨어질 것이었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청계천으로 향했습니다. 기사님이 말했습니다. 손님, 이 시간에 청계천은 위험합니다. 노숙자들도 다 대피소로 갔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꼭 확인해야 할 게 있어서요. 차창 밖 서울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하얗게 얼어붙은 아스팔트를 비추고 있었죠. 빌딩들 사이로 부는 바람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체감 온도는 영하 25도는 좋게 될 것 같았습니다. 청계광장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난간이 얼어서 미끄러웠습니다. 손잡이를 잡는 순간 장갑 너머로도 차가움이 전해졌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이미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얀 빙판으로 변한 청계천, 그 위에 얼어 죽은 새들의 사체.
어쩌면 아직 살아있지만 얼음에 발이 묶여 꼼짝 못하는 새들도 있을 겁니다. 그들은 동이 트면 까마귀와 고양이의 먹이가 되겠죠. 저는 카메라를 준비했습니다. 이 참혹한 광경을 기록으로 남겨야 했습니다. 인공 생태계의 잔인한 실패를, 인간의 오만이 야생동물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증거를 말입니다. 물가에 다다랐습니다. 손전등을 켰습니다. 그리고 빛을 물 위로 향하게 하는 순간 저는 그만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얼어붙지 않았습니다. 아니, 얼어붙을 틈이 없어 보였습니다. 시커먼 물결이 맹렬한 기세로 하류를 향해 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손전등을 더 가까이 대고 물 표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가장자리에 살얼음조차 없었습니다. 물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었고 그 움직임이 냉기를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썩철썩, 바위에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 정적만이 흘러야 할 죽음의 공간에서 생명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온계를 물에 담갔습니다. 3.8도. 어제보다 0.4도 떨어졌지만 여전히 얼지 않을 온도였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겁니까? 수심 30cm 얕은 물이 영하 18도에서 얼지 않다니. 그때 물 위에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검은 점들이 물 위에 둥둥 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쓰레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망원경을 들고 확대해 보니 그것은 새들이었습니다. 청둥오리, 쇠오리, 흰뺨 검둥오리. 수십 마리의 오리떼가 물 위에 둥둥 뜬 채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고개를 날개 속에 파묻고 물결에 몸을 맡긴 채 고요히 숨을 쉬고 있었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카메라를 거머쥐었지만 셔터를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제가 예상했던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참혹한 실패가 아니라 경이로운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계단에 앉아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모든 것이 얼어붙은 이 혹독한 밤에 오직 이곳 청계천만이 얼지 않고 생명을 품고 있었습니다. 펌프가 작동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어디선가 모터가 쉼없이 돌아가며 한강물을 퍼올리고 있었습니다. 24시간 365일.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그 기계의 힘이 만든 물살이 영하 18도의 냉기를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가짜라고 비웃었던 그 인공 펌프가 자연조차 포기한 혹한 속에서 생명줄을 잡고 있었습니다. 돈과 전기로 만든 억지스러운 흐름이라고 비난했지만 적어도 오늘 밤만큼은 그 에너지가 수백 마리 생명을 살리는 난방비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런던의 템즈강은 지금 어떨까요? 자연 그대로의 그 유서 깊은 강은 완전히 얼어붙어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얼음 무덤이 되어 있을 겁니다. 반면 인공이라고 무시받던 이 청계천은 생명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경계를 풀지 않았습니다. 물은 흐르게 할 수 있습니다. 펌프만 있으면 가능하죠. 하지만 생태계에는 물만 있다고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새들이 잠에서 깨어나면 배가 고플 겁니다. 시멘트로 발라진 저 매끈한 바닥에 과연 새들이 먹을 수 있는 게 단 하나라도 남아 있을까요? 자연 하천이라면 물속에 수초가 자라고 그 사이에 물고기와 곤충이 살겠죠. 하지만 인공수로에는 그런 게 없을 겁니다. 결국 이 새들은 따뜻한 물 위에서 서서히 굶어 죽게 될 운명입니다. 생존의 착각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가장 잔인한 함정이 아닐까요? 저는 날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이 거대한 수족관의 바닥이 얼마나 텅 비어 있는지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손전등을 끄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새벽 첫 버스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회색빛 새벽이 청계천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물 위에 둥둥 떠있던 검은 점들이 하나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리떼가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날개를 푸드득 털고 부리로 깃털을 다듬고 서로를 향해 작은 소리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밤새 추위를 견뎌낸 그들은 이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이제 곧 저들의 비극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물은 흐르고 있지만 이곳은 자연 하천이 아니라 바닥까지 시멘트로 발라진 인공수로였으니까요. 먹이가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청둥오리 한 마리가 물속으로 머리를 쳐박았습니다. 엉덩이만 물 위로 내민 채 열심히 물속을 뒤지기 시작했죠. 한두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마리가 동시에 물속을 헤집으며 무언가를 열심히 쪼아대고 있었습니다. 설마 배가 너무 고파서 바닥에 돌이라도 씹어먹는 건가? 저는 급히 고성능 망원경을 꺼내 초점을 맞췄습니다. 오리들이 부리로 건져 올리는 것이 무엇인지 똑똑히 확인해야 했습니다. 렌즈 너머로 보인 광경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렸습니다. 오리의 부리 끝에 들려있는 것은 살아서 파닥거리는 은빛 물고기였습니다. 피라미였습니다. 손가락 한 마디 크기의 작은 물고기였지만 분명 살아있는 생명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다른 오리는 바닥 돌틈에 붙은 다슬기를 부리로 쪼아먹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녀석은 수초 뿌리를 뜯어먹고 있었죠. 바위 사이사이에는 초록색 물풀이 풍성하게 자라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저는 물가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물속을 들여다봤습니다. 햇살이 물속을 비추자 더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물고기 떼가 바위 그늘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피라미, 버들치, 작은 미꾸라지까지. 적어도 5종 이상의 물고기들이 물속을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두툼한 퇴적층이 쌓여 있었고 그 모래톱 사이로 수초가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퇴적층은 어디서 온 걸까요? 저는 물을 손으로 떠서 들여다봤습니다. 미세한 모래와 흙이 섞여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한강물이 흘러오면서 조금씩 쌓인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그저 물길만 터주었을 뿐인데 자연은 그 틈을 파고들어 스스로 땅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 땅 위에 씨앗이 날아와 뿌리를 내렸고 그 뿌리 사이로 물고기가 숨어들었습니다. 물고기를 따라 조개와 다슬기가 왔고 그것들을 먹으러 백로와 외가리가 찾아왔습니다. 완벽한 먹이 사슬이었습니다. 저는 경악했습니다. 제가 죽음의 수조라고 비웃었던 이 인공 구조물 위에서 가장 완벽하고 풍요로운 생태계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먹이를 주지 않아도 이들은 스스로 사냥하며 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머리 위로 거대한 그림자가 지나갔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외가리 한 마리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날개를 펼친 폭이 2미터는 좋게 되어 보이는 거대한 새였습니다. 외가리는 물가 바위 위에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불과 3미터 거리에 있는데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물속을 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냥 자세였습니다. 5분, 10분이 지났습니다. 외가리는 석상처럼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중력과 인내심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번개같이 긴 목이 물속으로 처박혔습니다.
물보라가 튀었습니다. 외가리가 고개를 들었을 때 부리에는 손바닥만 한 미꾸라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외가리는 미꾸라지를 단숨에 삼키고는 만족스러운 듯 깃털을 다듬었습니다. 저는 망원경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물도 흐르고 먹이도 있다니. 제 완벽했던 논리가 하나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가짜 자연이 아니었습니다. 인공의 뼈대 위에 자연의 살이 붙은 살아있는 하천이었습니다. 인간이 펌프로 물길을 만들었지만 자연은 그 안에서 스스로 집을 짓고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 순간 김태현 팀장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뼈대를 만들고 자연이 그 위에 살을 붙이도록 했습니다. 이제야 그 말뜻을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항복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니니까요. 야생동물에게 가장 중요한 건 천적으로부터의 보호입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갈대밭도 덤불도 없는 탁 트인 개활지였습니다. 이런 곳은 천적들에게는 뷔페나 다름없습니다. 고양이나 족제비가 덮치면 숨을 곳 없는 새들은 그 자리에서 사냥감이 되고 말 것입니다. 게다가 공기는 또 어떻습니까? 출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도로변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꽉 막힌 빌딩 숲의 매연이 고이면 새들의 작은 폐를 서서히 망가뜨릴 게 분명했습니다. 배부르게 먹여서 천적에게 바치거나 나쁜 공기로 죽게 만들 셈인가. 저는 마지막 검증을 위해 측정기를 들고 더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이곳이 얼마나 위험한 사지인지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해가 떠오르며 청계천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물결에 반짝이고 새들의 지저귀미 사방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경고등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기질 측정기를 꺼냈습니다. 먼저 도로변에서 측정했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차량이 몰리기 시작했고 배기가스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측정기 화면이 붉은색으로 변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82.3. 나쁨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측정기를 든 채 물가로 내려갔습니다. 불과 5m도 안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기계의 화면을 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붉은색 경고등이 순식간에 파란색 조음으로 바뀌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28.3로 뚝 떨어져 있었습니다. 도로변과 물가 단 5m 차이인데 수치는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기계가 고장 난 건가? 저는 측정기를 다시 도로변으로 가져갔습니다. 다시 붉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물가로 내려가니 파란색. 3번을 반복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제 뺨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의 존재를 깨달았습니다. 차갑고 신선한 공기가 물길을 따라 고속도로처럼 빠르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빌딩 숲 위쪽 공기는 꽉 막혀 정체되어 있었지만 움푹 파인 이 물길을 따라서는 바람이 자유롭게 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김태현 팀장이 어느새 제 옆에 와 있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바람길입니다. 물길이 뚫리면서 북한산의 신선한 공기가 도심 깊숙이 들어오는 통로가 생긴 겁니다. 청계천은 하천이면서 동시에 서울의 허파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하천이 아니었습니다. 꽉 막힌 서울 도심의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고 탁한 매연을 씻어내는 거대한 도시의 환풍구였습니다. 공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위험하다고 지적했던 그 탁 트인 지형도 다시 보니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새들은 산책로가 아닌 물 한가운데 솟아있는 모래톱과 바위 위에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육상 포식자가 저들에게 접근하려면 저 물을 반드시 건너야만 했습니다. 제가 비난했던 인공 펌프가 만들어낸 그 물살이 역설적으로 천적의 접근을 막는 해자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시야를 가리는 갈대숲이 없으니 멀리서 다가오는 적을 미리 발견하고 날아오르기에 훨씬 유리했습니다. 숨을 곳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뚫린 공간 자체가 최고의 방어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저는 측정기를 주머니에 넣으며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곳은 인간이 만든 함정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설계된 생명의 방공호였습니다. 나쁜 공기는 빠르게 흘려보내고 천적으로부터는 시야를 확보해주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요새였습니다. 자연 하천보다 더 안전하게 설계된 이 도심 속 피난처에서 새들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해가 중천에 뜨고 점심시간이 되자 청계천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인근 빌딩 숲에서 쏟아져 나온 수천 명의 직장인과 시민들이 산책로를 가득 메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검은 코트와 패딩을 입은 인파가 물밀듯이 밀려오는 광경은 제가 보기에 거대한 포식자의 습격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생태학자로서의 경험상 도심 속 야생동물에게 가장 치명적이고 위험한 천적은 다름 아닌 인간입니다. 호기심에 소리를 지르거나 사진을 찍겠다고 플래시를 터뜨리는 무지한 행동들. 저 많은 인파가 한마디씩만 거들어도 밤새 편안히 쉬던 새들은 극심한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아 날아가거나 심하면 쇼크사할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망가지는구나. 인간의 이기심이 새들의 쉼터를 구경거리로 만들었어. 저는 새들이 놀라 푸드득거리며 날아오를 혼란스러운 순간을 예상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고개를 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1분, 5분이 지나도 우려했던 소동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천 명이 움직이는 공간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평온하고 고요한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믿지 못할 광경에 멍해지고 말았습니다. 원앙 가족 한 무리가 물가에서 뒤뚱거리며 걸어나와 산책로. 바로 옆 모래톱으로 올라와 털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걷는 길과는 불과 1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거리였습니다. 손만 뻗으면 닿을 듯한 그 아슬아슬한 거리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지나가고 있었지만 새들은 고개 한 번 돌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거실에 앉아 있는 것처럼 평온하게 날개 밑을 다듬고 꾸벅꾸벅 졸기까지 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런던의 하이드파크였다면 어땠을까요? 비둘기에게 빵 부스러기를 던지며 모여들거나 셀카를 찍겠다고 새를 쫓아다니는 관광객들로 아수라장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곳 서울의 시민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새들이 있는 구간을 지날 때는 목소리를 한 톤 낮추거나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심지어 좁은 길목에 원앙이 앉아 길을 막고 있자 바쁜 점심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새를 쫓는 대신 조용히 걸음을 멈추고 기다리거나 옆으로 돌아서 걸었습니다. 그 누구도 재촉하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은 새를 간섭하지 않는 기묘하고도 아름다운 공존. 그것은 야생성을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새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 두 발로 걷는 거인들은 나를 해치지 않는다. 이곳은 안전하다는 데이터가 지난 20년 동안 이들의 유전자에 깊이 각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산책로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한참이나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5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아이가 원앙이다.
하고 소리치며 달려가려 했습니다.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어머니가 재빨리 그러나 아주 부드럽게 아이의 손을 잡으며 멈춰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앉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밥 먹잖아. 놀래키면 안 돼. 눈으로만 인사하는 거야. 아이는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더니 입에 작은 검지손가락을 대고는 까치발을 들고 살금살금 걸어갔습니다. 그 작은 뒷모습을 보며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곳에서는 어린아이조차 생명을 대하는 예절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완벽한 생태계를 완성한 마지막 퍼즐은 거대한 펌프도 과학적인 바람길도 아니었습니다.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고 산책로를 돌아가고 보고 싶어도 거리를 유지해주는 시민들의 높은 의식이었습니다. 그들의 무심한 듯 따뜻한 배려가 이 도심 한복판에 가장 강력하고 투명한 보호막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인간의 유흥을 위한 동물원이 아니었습니다. 사람과 야생이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세련되고 성숙한 공존의 현장이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아침, 저는 김태현 팀장을 다시 만났습니다. 약속 장소는 청계천 상류였습니다. 제가 처음 도착했을 때와 달리 이번에는 제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김 팀장님, 제가 오만했습니다. 저는 모자를 벗고 그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평생을 자연 연구에 바친 학자로서 표하는 깊은 존경의 의미였습니다. 인공 펌프로 물을 돌리는 것을 보고 자연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난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자연이 모든 것을 멈추고 얼어붙은 그 혹독한 밤에 생명을 흐르게 한 건 바로 당신들의 그 기술이었습니다. 김 팀장은 쑥스러운 듯 손사래를 쳤지만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곳은 100% 순수한 자연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연보다 더 안전하고 따뜻한 도시가 내어준 가장 넓은 품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보존이 아니라 보호의 진정한 의미를 배웠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제가 작성한 최종 보고서 초안을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보고서의 표지에는 더 이상 실패 사례나 생태계 교란이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대신 청계천, 회색 도시의 초록색 심장을 심는 법이라는 새로운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전 세계 그리고 유엔에 제출할 서울의 정답지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저는 런던의 왕실에 긴급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청계천입니다. 보고서에는 제가 72시간 동안 측정한 모든 데이터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하 19도에서도 얼지 않은 물, 15종의 물고기와 8종의 조류, 1급수 수질, 깨끗한 공기,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과 야생의 완벽한 공존. 저는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20년 전 우리는 청계천을 실패할 프로젝트라고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한 것은 청계천이 아니라 우리의 상상력이었습니다. 한국은 자연을 모방하는 대신 자연과 협력하는 새로운 길을 만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런던에서 긴급회의 소집 통보가 왔습니다. 왕실 야생동물 보호재단 전체 회의였습니다. 저는 청계천에서 찍은 사진과 영상을 가지고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150명의 생태학자들 앞에서 저는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는 틀렸습니다. 청계천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1세기 도시 생태계의 새로운 모델이 되었습니다. 스크린에는 영하 19도 새벽 3시, 얼지 않고 흐르는 청계천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위에 평온하게 잠든 철새들의 모습.
회의실이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템즈강과 청계천을 비교한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각, 같은 한파.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템즈강은 얼어붙었고 청계천은 살아있었습니다. 한 원로 학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캠벨 박사, 그렇다면 우리도 템즈강에 펌프를 설치하자는 말입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펌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는 청계천 시민들이 원앙을 기다려주는 영상을 틀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손가락을 입에 대고 조심스럽게 걷는 모습. 회의실 곳곳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이곳에서는 어린아이조차 생명을 대하는 예절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완벽한 생태계를 완성한 마지막 퍼즐은 거대한 펌프도 과학적인 바람길도 아니었습니다.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고 산책로를 돌아가고 보고 싶어도 거리를 유지해주는 시민들의 높은 의식이었습니다. 그들의 무심한 듯 따뜻한 배려가 이 도심 한복판에 가장 강력하고 투명한 보호막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인간의 유흥을 위한 동물원이 아니었습니다. 사람과 야생이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세련되고 성숙한 공존의 현장이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아침, 저는 김태현 팀장을 다시 만났습니다. 약속 장소는 청계천 상류였습니다. 제가 처음 도착했을 때와 달리 이번에는 제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김 팀장님, 제가 오만했습니다. 저는 모자를 벗고 그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평생을 자연 연구에 바친 학자로서 표하는 깊은 존경의 의미였습니다. 인공 펌프로 물을 돌리는 것을 보고 자연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난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자연이 모든 것을 멈추고 얼어붙은 그 혹독한 밤에 생명을 흐르게 한 건 바로 당신들의 그 기술이었습니다. 김 팀장은 쑥스러운 듯 손사래를 쳤지만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곳은 100% 순수한 자연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연보다 더 안전하고 따뜻한 도시가 내어준 가장 넓은 품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보존이 아니라 보호의 진정한 의미를 배웠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제가 작성한 최종 보고서 초안을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보고서의 표지에는 더 이상 실패 사례나 생태계 교란이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대신 청계천, 회색 도시에 초록색 심장을 심는 법이라는 새로운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전 세계, 그리고 유엔에 제출할 서울의 정답지였습니다. 청계천의 성공 비결은 기술이 아닙니다. 기술과 시민의식의 결합입니다. 펌프가 물을 흐르게 하고 시민들이 그 생명을 지켜줍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났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회의가 끝난 후 왕실 고문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캠벨 박사, 서울시와 공식 협력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템즈강 복원에 청계천 모델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러 가는 입장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0년 전 우리가 그들을 비난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곳에서는 어린아이조차 생명을 대하는 예절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완벽한 생태계를 완성한 마지막 퍼즐은 거대한 펌프도 과학적인 바람길도 아니었습니다.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고 산책로를 돌아가고 보고 싶어도 거리를 유지해주는 시민들의 높은 의식이었습니다. 그들의 무심한 듯 따뜻한 배려가 이 도심 한복판에 가장 강력하고 투명한 보호막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인간의 유흥을 위한 동물원이 아니었습니다.
사람과 야생이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세련되고 성숙한 공존의 현장이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아침, 저는 김태현 팀장을 다시 만났습니다. 약속 장소는 청계천 상류였습니다. 제가 처음 도착했을 때와 달리 이번에는 제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김 팀장님, 제가 오만했습니다. 저는 모자를 벗고 그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평생을 자연 연구에 바친 학자로서 표하는 깊은 존경의 의미였습니다. 인공 펌프로 물을 돌리는 것을 보고 자연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난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자연이 모든 것을 멈추고 얼어붙은 그 혹독한 밤에 생명을 흐르게 한 건 바로 당신들의 그 기술이었습니다. 김 팀장은 쑥스러운 듯 손사래를 쳤지만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곳은 100% 순수한 자연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연보다 더 안전하고 따뜻한 도시가 내어준 가장 넓은 품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보존이 아니라 보호의 진정한 의미를 배웠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제가 작성한 최종 보고서 초안을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보고서의 표지에는 더 이상 실패 사례나 생태계 교란이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대신 청계천, 회색 도시의 초록색 심장을 심는 법이라는 새로운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전 세계, 그리고 유엔에 제출할 서울의 정답지였습니다. 6개월 후, 저는 런던 왕립생태학회 국제 컨퍼런스 연단에 서 있었습니다. 전 세계 43개국에서 온 2,000명의 도시계획가와 생태학자들이 객석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발표 제목은 청계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도시였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겨울 유럽이 얼어붙었을 때 저는 절망했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공들인 생태계가 일주일 만에 무너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저는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서울 청계천에서 말입니다. 스크린에 청계천의 사계절이 펼쳐졌습니다. 봄의 실록, 여름의 시원한 물줄기, 가을의 단풍, 그리고 겨울의 철새때. 객석에서 감탄사가 흘러나왔습니다. 20년 전 국제환경단체들은 청계천을 실패할 프로젝트라고 예언했습니다. 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틀렸습니다. 청계천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영하 19도 새벽의 청계천 영상을 틀었습니다. 얼지 않고 흐르는 검은 물결, 그 위에서 평온하게 자는 철새들. 2,000명의 청중이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청계천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연을 보존하는 것을 넘어 자연을 초대하라. 둘째, 기술은 자연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자연을 돕는 도구다. 셋째, 시민의식 없이는 어떤 생태계도 지속될 수 없다. 저는 서울 시민들이 원앙을 배려하는 영상을 마지막으로 보여줬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객석에서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5분 동안 박수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질의응답 시간, 독일 환경부 장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박사님, 독일도 청계천 모델을 도입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펌프만 사면 되는 게 아닙니다. 시민의식도 함께 배워야 합니다. 프랑스 파리시 대표도 손을 들었습니다. 센강 복원의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시, 스페인 마드리드시, 일본 도쿄도 12개국 대도시가 서울시와의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나고 저는 호텔방에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런던의 템즈강이 보였습니다. 저 강도 언젠가 청계천처럼 생명으로 가득 찰 수 있을까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김태현 팀장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팀장님, 전 세계가 청계천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몇 시간 후 답장이 왔습니다. 물론입니다. 함께 만들어 갑시다. 그날 밤 저는 청계천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빌딩 숲 사이로 날아가는 백로의 모습이었습니다. 회색 도시와 하얀 날개의 대비가 아름다웠습니다. 가짜라고 비웃었던 그것이 진짜보다 더 진짜였습니다. 인공이라고 무시했던 그것이 자연보다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청계천은 증명했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손잡으면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템즈강은 얼어붙었고 청계천은 살아있었습니다. 한 원로 학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캠벨 박사, 그렇다면 우리도 템즈강에 펌프를 설치하자는 말입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펌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는 청계천 시민들이 원앙을 기다려주는 영상을 틀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손가락을 입에 대고 조심스럽게 걷는 모습. 회의실 곳곳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청계천의 성공 비결은 기술이 아닙니다. 기술과 시민의식의 결합입니다. 펌프가 물을 흐르게 하고 시민들이 그 생명을 지켜줍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났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회의가 끝난 후 왕실 고문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캠벨 박사, 서울시와 공식 협력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템즈강 복원에 청계천 모델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러 가는 입장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0년 전 우리가 그들을 비난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6개월 후, 저는 런던 왕립생태학회 국제 컨퍼런스 연단에 서 있었습니다. 전 세계 43개국에서 온 2,000명의 도시계획가와 생태학자들이 객석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발표 제목은 청계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도시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20년 전 전 세계가 실패할 거라고 예언했던 청계천이 이제는 전 세계가 배우러 오는 모범이 되었습니다. 기술이 뼈대를 만들고 자연이 살을 붙이고 시민이 마음을 담았을 때 회색 도시도 초록색 심장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청계천이 증명해 보였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던 한국의 20년이 만든 기적. 그 감동의 기록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